남북전쟁 1933년 2월 27일. 자,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 아메리카를 찾아가 그들이 유럽의 소나기를 벗어난 후 어떻게 성장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나를 살펴보자. 세계의 채권자로 군림하던 영국도 이제는 다른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미국의 동정을 바라는 초라한 채무자로 전락했고, 미국은 세계 위에 당당히 군림하며 많은 재화가 흘러들어 백만장자들이 살찌고 있다. 그러나 동화 속의 미다스 왕과 같이 미국의 황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많은 부 뒤에 미국의 대중은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독립한 몇 해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잇따라 나폴레옹 전쟁이 터졌다. 나폴레옹과 영국은 서로 무역을 봉쇄했는데, 그러는 동안 미 합중국과의 사이에도 말썽이 생겼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미 합중국은 남부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있었다. 이곳은 나폴레옹이 영국 해군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 그들에게 팔아넘긴 루이지애나라는 예전 프랑스 식민지였다. 몇 해 후인 1822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사들였고,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서남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주를 추가하게 되었다. 미국은 유럽이 혁명과 반혁명을 반복해 거치고 있는 동안 서쪽으로의 전진을 계속했다. 유럽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광대한 영토와 높은 임금을 준다는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인구가 서부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주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연방에 가입되었다. 처음부터 북부와 남부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북부는 공업 중심지로 신식의 대기계 공업이 급속히 발달했고, 남부에는 대부분 노예 노동에 의해 경영되는 대농장이 많았다. 노예는 물론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으로, 노예 제도는 법률로 공인되어 남부의 부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노예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독립선언은 만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백인을 위한 것이고, 흑인은 애당초 사람 축에 들지 못했다. 흑인들의 고난의 역사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 노예 무역은 17세기 초에 시작되어 1863년까지 계속되어 정기적인 공급이 있었다. 맨 처음에는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아프리카인을 납치하여 미국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은 노예 해안이라고 불린다. 노예 무역은 매우 수지가 많은 장사로 주로 영국인과 스페인인, 포르투갈인에 의해 행해졌다. 갑판 사이에 우리를 마련한 노예 무역선이 건조되었고, 불쌍한 흑인들은 그 우리 속에 쇠사슬로 묶인 채 누워 있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는 몇 주일 또는 몇 달이 걸렸는데, 흑인들은 내내 그 좁은 우리 속에 둘씩 묶여져 있었으며, 한 사람에게 허용된 공간은 겨우 길이 170cm, 너비 40cm였다. 리버풀은 이런 노예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도시이다. 1713년에 영국은 이미 유트레이트 평화조약에 의해 스페인의 노예 무역권을 빼앗았다. 물론 그 전부터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노예를 공급하고 있었지만 18세기에 들어서 영국은 노예 무역을 아예 독점하려고 했다. 1730년에 리버풀에 있는 노예 무역선은 16척이었으나 62년 후에는 132척으로 늘었다.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 랭카시의 목면 방지급은 크게 발달하여 미국에서의 노예 수요를 더욱 높게 하였다. 왜냐하면 랭카시 방직 공장에서 사용된 원면은 미국 남부 여러 주의 광대한 면화 재배 농장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방대한 면화 재배를 위해서는 수많은 흑인 노예가 필요했고, 흑인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이 강구되었다. 1790년에는 69만 7천 명이던 노예가 1861년에는 400만 명으로 증가했다. 19세기 초에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은검하는 법률을 가결했고, 다음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도 이에 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인 노예 무역은 계속되었고, 비밀리에 운반하느라고 상자 속에 흑인들을 집어넣어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미국의 어느 저술가에 의하면 밑사람의 무릎 위에 잇따라 포개져 마치 많은 썰매 위에 탄 것 같은 형편이었다. 더구나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흑인을 잡아오자면 흑인 사냥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세기를 전후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두 법률상 이 무역을 금지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노예무역은 금지당했어도 노예제도 자체는 여전히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예무역 역시 비밀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영국이 노예제도까지 폐지한 뒤부터는 뉴욕이 노예무역의 중심항이 되었다. 19세기 중엽까지 뉴욕을 중심으로 노예무역이 진행되는 동안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했다. 남부의 큰 농장들은 노예 없이 운영이 불가능했으므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주로 도망치던 노예들 때문에 자주 말썽이 일었다. 북부와 남부는 경제적 이해가 다르며 1830년에는 이미 관세율과 통관 수수료 때문에 분규가 생겼고 연방 탈퇴 문제, 즉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주 측에서는 연방정부의 간섭을 싫어해서 한사코 주자치권을 주장했다. 군 내에서는 주자치권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강력한 연방정부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두 개의 정당이 대립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이 남부와 북부의 사이를 서로 더욱 멀어지게 했고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전폐하려는 운동이 활발했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볼리셔니스트, 즉 폐지론자라 불렀다. 최고 지도자는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이었고 1831년에 그는 반노예제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리브레이터, 즉 해방자라는 신문을 발행했다. 창간호 첫머리에서부터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를 천명했다. 그렇지만 이런 과감한 태도는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굳이 깊숙이 손대려고 하진 않았다. 그러나 남북 간의 대립은 격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엇갈리던 경제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860년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것이 남북 분리의 신호가 되었다. 그도 노예제도의 반대론자였지만 역시 기존의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굳이 논하지 않을 것을 그전부터 천명하고 있었다. 다만 새로 추가된 주에까지 그 제도의 합법성을 부여할 뜻이 없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남부는 이 보장에 대해서도 타협을 거부했고 잇따라 여러 주가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하자 미국은 분열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면한 것은 이와 같은 험악한 정세였다. 그는 분열을 막고 남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예제도 존속의 보장은 물론 현재의 것의 그 영속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할 것까지 제안했다. 사실 그는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태도였다. 다만 그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연방의 분열이었다. 한 주라도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결단코 그는 용납하지 않았다. 내전을 막으려는 링컨의 노력은 끝내 실패하여 남부는 탈퇴를 결정했고 11개 주가 이에 따랐다. 탈퇴한 여러 주는 연합주라 호칭하고 제프슨 데이비스를 독자적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861년에 내전이 시작되어 약 4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형제와 친구가 쌍방으로 갈라져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방대한 군대가 형성되었다. 북부는 인구 면에서나 재력 면에서 남부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었고 한편 공업지대였으므로 물자도 훨씬 풍부하고 철도도 발달되어 있었다. 반면에 남부는 우수한 군인과 리 장군을 비롯한 유능한 지휘관을 가지고 있어 초기에는 남부가 연성했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르러 북부의 해군이 남부와 유럽 시장 사이를 완전히 끊어 목명과 담배 수출의 길이 막히자 남부는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전투력이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또 랭카시아에서는 목면 부족으로 조업이 정지되는 방직 공장이 속출하여 노동자들은 실직을 하여 길거리를 헤매며 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영국의 부유층은 남부를 지지했고 진보 세력은 북부의 편을 들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남부에 기우는 편이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예제도가 전쟁의 진짜 원인은 아니었다. 처음에 링컨은 남부와 북부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고려하여 노예제도에 관한 한 명백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예봉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노예 소유주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노예를 해방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드디어 그는 이 보상이라는 제안조차 무시하고 1862년 9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여 1863년 1월 1일 이후에 반란에 가담한 모든 주의 노예가 해방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성명의 목적은 남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로써 400만의 노예가 해방되었다. 내전은 남부가 기진맥진한 1865년에 끝났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무서운 것이지만 내전의 경우에는 더욱 처참해진다. 이 무서운 4년 동안의 내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것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인 링컨이었다. 주위의 실망과 비참한 사태를 무릅쓰고 냉철하게 전쟁을 밀고 간 그의 목적은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로 연방의 결합을 위해서였다. 그는 패배한 남부에 관대한 태도를 취했는데 며칠 못 가서 흉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위대한 영웅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또 세계의 위인 중에도 끼이게 되었다. 그런 그도 비참한 환경에서 출발하여 이렇다 할 만한 학력도 없었고 그가 지닌 교양 또한 독학에 의해 갖추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대정치가가 되고 웅변가가 되었으며 중대한 난국에 빠진 조국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은 것이었다. 링컨이 사망한 후 미국 의회는 남부에게 링컨처럼 관대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남부 여러 주의 백인들은 처벌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한편 흑인들은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얻었고 이것이 미국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동시에 어떤 주도 한 인간에게 그 인종, 색깔, 노예였다는 경력 때문에 공민권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이로써 흑인들은 자유와 선거권을 얻었지만 경제적인 상태는 여전하였으므로 해방이 그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그들의 일부는 북부로 이주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머물러 남부 옛날 백인 주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다. 또한 남부 백인들의 조직적인 테러 단체인 쿠클룩스 클란 KKK라는 비밀단체는 복면을 쓰고 흑인들을 습격해서 죽이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까지 방해했다. 최근 반세기 동안의 흑인들의 상태도 조금 나아져서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많아졌고 몇 개의 훌륭한 교육기관도 생겼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속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들은 호텔, 식당, 교회, 대학, 공원, 해수욕장, 전차, 가게 그 어느 곳에서든지 백인과 격리되어 다른 장소에 수용되었다. 기차를 탈 때에도 그들은 흑인 전용차라는 특별한 객차로 여행해야 하며 백인과 흑인과의 결혼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그야말로 온갖 기묘한 법률이 다 있어 버지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1926년에까지 백인과 유색 인종은 같은 마룻바닥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때때로 백인과 흑인 사이에 무슨 소요가 일어났다. 특히 남부에서는 린치가 더 심해 백인 폭도들이 흑인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시키는 잔악한 일까지 일어났다. 미국 전 국토에 걸쳐 특히 남부 여러 주에서는 지금도 흑인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되면 흔히 죄 없는 흑인을 모함하여 감옥에 가둔 후 사적인 계약자에게 징역 노동을 파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비참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조건을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이 있다. 결국 법적인 자유라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임을 이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미국의 노예제도를 타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친 스토어 부인의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은 내전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출판되어 가엾은 남부 흑인 노예의 참상을 파헤쳐 노예제도를 타도하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